안녕하세요. 입자물리학을 연구하는 이종필입니다. 저는 현재 건국대학교 상어교양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교양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는 과학자의 발상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량적인 발상법과 생각의 회로를 바꾸는 발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들도 실패할 거라는 생각을 할까? 과학자들에게 성공과 실패의 의미는 무엇인가? 굉장히 자주 듣는 질문인데요. 당연히 과학자들도 성공을 기대를 합니다. 뭔가 어떤 연구라거나 실험할 때. 하지만 실패의 가능성도 항상 열어둡니다. 성공과 실패는 말하자면은 과학 활동에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항상 성공할까 실패할까? 그래서 사실은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요.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그것이 그냥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너무나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패는 성공에 이르기 위한, 말하자면은 반드시 거쳐야 할 여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실패해서 배우지 않으면은 성공하더라도 이게 완성도 높은 성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완성도가 높은 성공이 되려면은 그 중간에 무수한 실패의 과정에서 배우는 게 좀 많아야 되거든요. 거기서 어떤 축적된 여러 가지 경험들, 그것이 쌓이면은 나중에 완성한 어떤 결과물에서의 그 완성도가 더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체 과정을 놓고 보면은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 제일 마지막 부분만 보고 이게 성공했다 실패했다 라고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하는 것이 그냥 그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 지금 이것이 실패다 아니다라고 하는 기준을 그냥 최종적인 지점에서 돌이켜 봤을 때 실패였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부터 왜 실패했는지 그거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정보를 얻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어떤 디딤돌로 이것을 인식을 하게 되고 거기서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된다면은 그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성공한 어떤 그 과정의 일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블랙홀의 발견이 이제 상상에서 시작된 거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상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블랙홀은 좀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좀 20세기적인 개념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새로운 중력 이론인 일반 상대성 이론을 1915년에 완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의 어떤 결과로 나온 굉장히 좀 재미있는 천체가 블랙홀이고, 그런데 그것과 좀 비슷한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 이제 그 18세기, 19세기에 영국과 프랑스의 과학자들이 이제 상상을 하게 됩니다. 뉴턴 역학의 체계 속에서 표면 중력이 굉장히 강력한 천체가 있으면은 이게 빛이 나가다가 못 빠져나가고 이렇게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돌멩이를 이렇게 위로 던지면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것처럼 표면 중력이 굉장히 강해서 빛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천체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뉴턴 역학의 체계에서 이제 고민을 했었고, 그것이 블랙홀과 완전히 같지는 않은데 말하자면 이제 원조격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뉴턴 역학에서의 중력 이론은 만류 인력이잖아요.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항상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만류 인력의 법칙인데, 그것이 현대화된 중력 이론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거든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중력의 본질이 시공간의 어떤 휘어짐, 뒤틀림이죠. 이걸로 이해를 하는데, 그것에 굉장히 어떤 특별한 천체 중에 하나가 이제 블랙홀인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실 블랙홀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에 블랙홀과 관련된 논쟁도 많은데요. 우리가 블랙홀 가지고 직접 뭘 할 수 없잖아요. 대부분의 논쟁들은 사고 실험으로 진행이 됩니다. 머릿속에서만 이제 상상을 해서 이제 막 논쟁이 진행이 되는 거죠. 결국은 거기서 과학자들의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 실험은 갈릴레오 갈릴레이 시절부터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그 과학자들의 그 발상법이었어요. 직접 이렇게 뭔가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머릿속에서의 생각만으로 간접적으로 이제 실험을 하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래서 무거운 물체하고 예를 들어서 볼링공하고 깃털을
뭐 이렇게 같이 붙여 놓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사고 실험을 통해서 무거운 것이 빨리 떨어진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세계관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죠. 그런 전통은 20세기, 21세기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 실험한다는 거는 과학자들이 엄청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상대성 이론도 결국 보면은 이건 아인슈타인의 상상력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상상력은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지식보다도 상상력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과학을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어떤 그 혁신을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과학이 굉장히 혁신적인 내용들을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과학은 가장 혁명적인 학문이다, 이제 이런 평가들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또 돌아보면은 과학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이게 또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앞서 성공과 실패가 이분법적이지 않듯이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혁명적이냐, 이것도 사실 맞물려 있어요. 저의 결론은 뭐냐면은 과학자들은 가장 보수적이기 때문에 가장 혁명적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자들은 정말 뭔가 새로운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새로운 것이고 기존의 체계,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냐, 이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신기한 현상이 나왔어요. 신기한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정말로 새로운 것이냐, 정말로 새롭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으로 설명이 안 돼야 돼요. 그래야 완전히 새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되면은 과학자들은 기를 쓰고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그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가장 보수적인 어떤 입장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거를 통과해서 이건 아무래도 기존의 체계로 설명이 안 되는구나. 그럴 때는 과감하게 낡은 체계를 거부하고 새로운 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죠. 기존의 체계를 깨뜨리고 새로운 체계로 나아가는 과정, 새로운 혁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사실은 다른 분야에서도 좀 벤치마킹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정말로 새로운 어떤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체계를 가장 보수적으로 잘 유지하려는 사람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기존의 체계를 가장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이것이 또 과학의 발전에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세기) 과학의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이제 빅사이언스라는 흐름입니다. 사람도 많이 투입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게 이제 빅사이언스죠. 빅사이언스의 원조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뭐 잘 아시는 맨해튼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 계획. 영화 오펜하이머로도 이제 그 좀 잘 알려지게 됐었죠. 그 이후로,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오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그냥 조그만 사이즈로 소규모 인원이 모여서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은 대충 많이 해봤어요. 거기서 한 발 더 넘어서서 뭔가 새로운 영역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사이즈도 커지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망원경이에요. 망원경이라는 광학기기로 처음 그 밤하늘을 본 사람 중에 그 첫 세대가 갈릴레오 갈릴레이거든요. 그때는 그냥 뭐 기껏해야 뭐 20배율 뭐 이제 뭐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는 이제 점점 망원경의 사이즈가 커지게 되죠. 20세기 초반에는 그 유명한 망원경, 후커 망원경이라고 했는데, 윌슨산 전문대 미국의 반사경 사이즈가 이제 100인치, 2.5m 정도죠. 그걸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발견들을 많이 했는데, 안드로메다가 이제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새로운 은하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됐고, 멀리 있는 은하들이 계속 멀어진다, 우주가 팽창한다, 뭐 이제 이런 것도 알게 되는데, 그렇게 발견하고 나서 그러면은 사람들 욕심이 생기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망원경이 있으면 더 잘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욕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망원경 더 큰 걸 만들고 싶죠. 그래서 사이즈가 계속 커지게 됩니다. 지상에서도 점점 더 큰 망원경 만들려고 하고 전파 망원경도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우주로 망원경을 띄우게 됐죠. 허블 우주 망원경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 궤도에 이렇게 띄워서 굉장히 오랫동안 잘 쓰고 있는데, 또 과학자들 욕심이 있으니까 좀 더 멀리 이렇게 망원경 보내면 어떨까 해서 만든 게 최근에 이제 우주로 보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죠. 그거는 그 지구에서 뭐 대략 한 그 150만 킬로미터 정도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 있으니까 지구 근처에서 보지 못하던 굉장히 그 심우주,
우주를 관측할 수 있고 심우주를 본다는 거는 초기 우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들어간 돈이 대략 한 10조 원 정도 됩니다. 10조 원. 이런 게 이제 빅사이언스의 한 형태라는 거죠. 물론 모든 과학이 그렇게 가진 않아요, 당연히. 뭐 여전히 이제 소규모로 굉장히 훌륭한 성과들을 내는 그런 연구 그룹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렇게 사이즈가 점점 더 커지는 어떤 그 프론티어 영역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서 사이즈를 좀 더 크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빅사이언스는 이렇게 좀 더 번성할 수밖에 없는 과학의 본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렇게 과학 연구가 계속 빅사이언스로 거대해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사람이 많이 투입되면은 이거는 필연적으로 국가 간 어떤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입자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뭐 수천 명이 달라붙어서 하나의 연구진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한국 사회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한국형 전제는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1점 더 받는 인재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학 분야에 보면은 이제 빅사이언스가 이렇게 커져 나가는 이런 양상을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인간 인식의 경계를 넓히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 좀 과학을 좀 더 발전시키고 하려면은 그런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 글로벌하게 전 세계의 그 수많은 사람들과 협력을 해서 우리 인류의 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을 주도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협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새로운 리더십을 좀 우리도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을 통해서 과학자의 발상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이해서 사회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거는 저는 다시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 창출의 새로운 플랫폼을 우리가 어떻게 장착하느냐. 이것이 저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출발점은 결국 가장 성공적이었던 지식 창출의 플랫폼인 과학에서 우리가 벤치마킹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 그 발상법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그런 또 많은 내용들이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여러 가지 발상법들, 그 플랫폼적인 원리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고 일상생활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은, 그러면은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또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